자, 185쪽 봅니다. 그 185쪽에 보시면 수익 분석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배웠던 수익하는 법은요, 수익을 환원해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수익 분석법은 수익을 분석해서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을 수익 분석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에는 임대용 부동산도 있고요, 기업용 부동산도 있는데요. 임대용 부동산에서 수익은 뭐죠? 임대료죠. 그럼 임대료 받은 걸 분석해서 임대료를 구한다? 그럼 알고 있는 임대료 뭐하러 분석해서 임대료 또 구합니까? 그래서 수익 분석법은 임대용 부동산에는 못 쓰는 거고요. 기업용 부동산에 쓰는 거예요. 기업을 경영하면 뭐가 나온다? 총 수익이 나와요. 그럼 수익이 나오면 수익은 누구한테 나눠준다 그랬어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여한 노동자한테 임금 주고 자본 투자한 사람한테 이자 주고 이렇게 나눠준다 그랬죠? 그럼 맨 마지막에 남은 수익이 어디에 기속한다? 부동산에 기속하는 순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이것은 인마이 포켓용이죠. 순수익은. 거기에다 뭘 더해서 필요 재경비 더해서 수익 임대료입니다 하고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을 분석해서 부동산에 기속하는 임대료를 구한다. 그래서 이걸 수익 분석법이라고 써요. 개념 정도 아시면 되고요. 수익 분석법 봅니다. 일반 기업 경영에 산출된 총수익을 맞아 분석해서 대상 물건이 일정한 기간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구하자는 겁니다. 순수익을 구했으면 이건 인마이 포켓용이라 그랬죠. 거기에 대상 물건을 계속해서 임대차한테 필요한 경비를 뭐해서 더해서 대상 물건의 임대료입니다 하고 산정하는 방법을 수익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즉 수익임료는 부동산에 기속되는 순수익에다가 필요재경비 더하는 겁니다. 이론적 근거는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즉 총수익이 생기면 다른 데 다 나눠주고 맨 마지막에 남은 수익이 부동산에 기속한다. 수익 배분의 원칙. 어디에만 쓰는 거다? 기업용 부동산에만 쓰는 거다. 그러니까 수익 환원법은 임대용 부동산에도 쓰고 기업용 부동산에 쓰고 다 쓸 수 있는데 수익 분석법은 어디에만 쓰는 거다? 기업용 부동산에만 쓴다. 자, 됐어요. 넘어갑니다. 예. 뭐 감정평가 절차인데요. 우리가 평가사 될 사람은 아니지만 가볍게 그냥 어떤 흐름인가 하는 것 정도는 좀 보자는 거예요. 자, 거기에 감정평가 절차 흐름이 쭉 나오죠. 의뢰인이 와서 제일 먼저 뭐라 그러겠어요? 평가사 아저씨, 이 부동산 얼마에 대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평가사는 제일 먼저 뭐 한다? 기본적 사항을 확정한다. 그거 써놨나요? 예. 기본적 사항을 확정한다는 건요. 누가 왔다고요? 의뢰인이 왔다 그랬죠.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거 써놨잖아요. 의뢰인을 확정하라고요. 보입니까? 예. 그 다음에는요. 의뢰인 확정했으면 그 다음에 대상 평가할 물건을 또 뭐 해야 되겠어요? 확정해야 되겠죠? 평가할 물건 확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겠죠. 뭐 때문에 평가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평가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쟁송평가입니까? 아니면 경매평가입니까? 뭐 담보평가입니까? 평가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래 물어보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평가하는 목적 알았으면 우리 앞에 이런 거 배웠죠? 현황 기준이 원칙이지만 의뢰인이 뭐 요청하거나 그러면 조건부 평가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평가할 때 혹시 무슨 조건이 있어요? 이래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평가하는 목적이라든가 뭐도 써놨어요? 조건 이런 것도 확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거 배웠죠? 이 부동산의 가격 알려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격은 원칙적으로 무슨 가치? 시장 가치 알려주는 게 원칙이라고 배웠죠. 근데 또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이러면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가치를 시장 가치로 할지 아니면 다른 가치로 할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시장 가치로 하겠지만 뭐 예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준이 되는 가치는 뭐로 할까요? 이렇게 기준 가치를 확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 시점이 언제라 그랬어요? 평가의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 완료일이 원칙이지만 의뢰인이 요청하면 또 소급평가 이런 것도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시점은 언제를 할까요? 이런 걸 확정하라는 거예요. 자, 별거 아닙니다. 누구세요? 의뢰인 확정, 평가 대상 물건 확정, 그 다음 평가하는 목적이라든가 평가할 때 무슨 조건이 있어요? 평가 목적이라든가 조건 확정하고 기준 시점과 기준 가치를 확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어때요?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실비나 수수료 이런 게 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 사항을 확정할 때 실비나 수수료 이런 것도 확정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문가의 자문이나 용역에 대한 사항도 확정을 해두라는 거 이렇게.
자, 그런 걸 확정하는 걸 뭐라고 써놨어요? 기본적 사항을 확정한다. 책에 쭉 있으니까 안 씁니다. 예. 그 다음에 기본적 사항을 확정했으면 그 다음에 처리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세웠어요? 처리 계획을 세웠으면 그 다음에는 물건 보러 가야 되나요? 계획을 세웠으면 그 다음에 대상 물건 확인하러 가봐야 되겠죠? 자, 대상 물건 확인하러 가야 됩니다. 자, 대상 물건 확인하러 가는데 반드시 가야 되나요? 안 가대요? 그랬을 때 몇 쪽에 보면 187쪽에 가운데 박스에 대상 물건 확인이라고 써놨죠? 자, 1항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할 때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 물건을 뭐 해야 된다? 확인해야 한다. 실지조사해서 확인하라네요. 근데 2항에 봤더니 또 뭐라고 써놨어요?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예외가 있긴 하네. 이해됐나요? 원칙은 실지조사를 가야 한다. 다만 예외는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대상 물건 확인했죠? 뭐하러 갔어요? 가격 구하러 갔잖아요. 그럼 가격 구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들을 이제 뭐 해야 돼요?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럼 자료 무슨 자료? 하고 물었더니 무슨 자료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거 보니까 확인 자료, 요인 자료, 사례 자료 이런 말 써놨나요? 확인 자료는 권리관계 확인하려면 등기부 이런 거 떼보면 되고, 사실관계 확인하려면 취득공부 이런 거 떼보면 되고, 임대차 관계 확인하려면 임대차 계약서 가져오라 그러면 되고, 이런 거 떼요. 확인 자료. 요인 자료는요, 우리 지역요인, 개별요인 이런 말 배웠죠? 가치 형성 요인을 말하는 거. 이와 관련된 자료들. 사례 자료는 거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사례 말 그대로. 요런 자료들을 수집할 때 의뢰인 보고 가져오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 써놨잖아요. 징구법이라고. 가져오세요. 이렇게. 그게 징구법이에요. 실지조사 나가보는 건요. 대단한군요.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가서 물어보는 건요. 어떻게 알았어요? 탐문법. 각종 공부들을 살펴보는 건 예, 대단하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때요? 자료를 수집하래요. 그러면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해서 검토했겠죠? 검토해서 뭘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격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죠. 이제 자료 수집 정리 검토가 끝났다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에 뭐가 있었죠?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있었나요? 그런 걸 분석하라는 거예요. 분석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배웠던 감정평가 3방식 있었죠? 감정평가 방식을 이제 선정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자, 선정해서 적용했다. 원가법 썼어요. 건물이어서 원가법 썼어요. 그럼 무슨 가격이 나왔어요? 원가법을 통해서 나온 가격. 적산 가액이 나왔죠? 우리 이거 배웠나요? 예, 적산 가액. 자, 요 적산 가액 요런 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런 걸 한마디로 적산 가액 비교 방식을 통해 나온 가격은요. 비중 가액 기억납니까? 수익 방식을 통해 나온 가액은요. 수익 가액.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산 가액, 비중 가액, 수익 가액 이런 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시산 가액이라 그래. 시산 가액. 시산이란 뜻은 임시로 뭐한 거다? 산정한 가액이다. 아직 완전한 감정평가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 가지 가격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같겠어요? 차이가 있겠어요? 요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다 보니까 요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상가액을 뭐 해서 이거? 조정해서 감정평가 가액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감정평가 방법을 선정해서 적용했다 그러면 3방식에 한 시상가액 상호 격차를 뭐 하겠다? 조정해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해가지고 표시해가지고 보고서 써서 갖다 주란 소리예요. 자, 뭐 순서 뭐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뢰인이 와서요.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요거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면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확정하는 거예요. 기본적 사항을 확정했으면 그 다음에 처리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러 가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배웠던 3방식을 선정해서 적용해서 나온 가액이 시상가액인데 그 가액을 뭐 해서 조정해서 감정평가 가액으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상가액 조정 이거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188쪽 그 내용을 좀 더 보자는 거예요. 자, 시산가액은 여기 나와 있는 적산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 이런 걸 다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고요? 시상가액이라 그런다고요. 근데 시상가액 요 세 가지가 양가로 이번에 보면 완전 경쟁시장에선 3면 등가성의 논리가 적용된다 이런 말 있나요? 이게 완전 경쟁시장이라면 요 3면, 요 세 가지가 다 일치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완전하지 않죠. 불완전한 시장이다 보니까 요 세 가지가 이게 차이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에서 한번 시상가액에 뭐가 필요하다?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조정할 건데 이래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은 우리가 거기 189쪽에 물건별 감정평가 하면서 건물은 뭐에 의해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어요? 건물은 원가법에 의해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좀 이따 배웠지만 그 원가법을 통해 나온 가액이 무슨 가액이죠? 적산가액이죠. 맞나요? 그러면 이게 주방식이란 말이에요. 주방식으로 평가한 요 적산가액이 나왔어요. 뭐 1억 이렇게 나왔다고요. 적산가액 예를 들어서. 그럼 가액 구하니까 적산가액 1억이 나왔어요. 그럼 요 1억이 지금 무슨 가액이라고요? 시산가액이라고요. 아직 완전한 감정평가 가액은 아니고 이게 시산가액, 임시로 산정한 가액인데 요 가액에 합리성이 있나 없나를 뭐 해봐야 돼요? 검토해봐야 되겠죠? 합리성이 있나 없나 검토할 때 어떤 걸로? 다른 방식에 나온 가액으로 요 가액의 합리성을 한번 검토해보라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럼 비중가액이다 그러면 비교 방식을 했더니 요게 1억 1천만 원 나왔고 수익 방식으로 건물가액 구했더니 9천만 원 나왔다. 그럼 어때요? 요 1억 1천만 원과 9천만 원 사이에 지금 요놈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건 합리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때는 요 가액을 어때요? 감정평가 가액으로 감정평가 가액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만약에 여기에 1억인데 여기는 1억 4천 나왔고 여기는 1억 5천 나왔어. 그럼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기서 너 전혀 벗어났잖아요. 그럼 벗어나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그 길 보자고요. 그게 양가로 3번의 시상가액 조정 방법이라고요. 자, 동그라미 1번 3방식의 가격을 산술평이라는 건 오늘날 잘 쓰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거 세 가지를 다 더해서 나누기 3 이렇게 하자. 이건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왜? 그 물건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잘 쓰지 않는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2번 자료의 적절성, 정확성, 증거의 양 등을 고려해서 대상 부동산에 가장 적합한 주된 방법에 의한 가격을 먼저 구하고, 그러니까 원가법의 주된 방법이 뭐예요? 요 1억이죠? 요 1억을 먼저 구하고 나머지 방법에 의한 가격으로 합리성을 만다? 검토한다. 아까 합리성을 검토해서 합리성이 있으면 요 가액을 그냥 뭐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감정평가 가액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합리성이 없으면요. 그 동그라미 3번에 주된 방법에 의한 시장가액이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그 대상 물건의 특성이나 용도, 성격이나 평가 목적, 평가 조건 등을 검토해서 그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가중평균에서 시장가액 조정하는 방법이 활용된다. 그러니까 뭐는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가중평균의 논리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은 그래도 원가법이 제일 주방식이니까 여기다 가중치를 어때요? 좀 더 주고 나머지 방식은 가중치를 좀 덜 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어때요? 가중평균의 논리로 해서 곱하고 더하고 해서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더해서 이제 평균 가액이 나올 수 있겠죠? 그 가액을 어때요? 감정평가 가액으로 결정하자 이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산술평균하는 건 잘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결론이 뭐죠? 시상가액이 나오면 이 시상가액 주된 방식에 의해서 나온 시상가액의 합리성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검토해봐라. 합리성이 있으면 그 주된 방식에 나온 가액을 뭐로 보면 된다? 감정평가 가액으로 보면 된다. 근데 합리성이 없으면 어때요? 그때는 가중평균의 논리를 써서 이제 가치를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두시면 되고 189쪽 가서 물건별 감정평가 보도록 합니다. 자, 물건별 감정평가다 그랬을 때, 자, 물건별 평가와 관련해서 우리는 자, 원가법을 쓰는 물건들이 있다. 조금 전에 뭐 있었어요? 건물. 자, 건물하고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건 다 뭐다? 기계죠. 기계들은 다 원칙적으로 원가법이에요. 그런데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쓰는 물건도 있네요.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쓰는 물건은 자, 과자 동산이다. 이렇게 강의를 하네요. 과가 뭐죠? 과수원. 자가 자동차. 그래서 이 자동차는 기계지만 원가법이 아니라 뭐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쓴다는 거 조심해서 보시고. 동은 뭐죠? 동산. 산은 뭐죠? 산림. 산림은 산지하고 위에 뭐가 있어요? 인목이 있네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구분해서 평가하는 것이 어떻다?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당연히 거래 사례 비교법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땅은 공시지가 기준법 기억납니까?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하는 거. 비교 방식이죠. 이것도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세요. 그런데 인목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쓰는데요. 다만 어떤 경우에는 소경목림이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무가 있다. 어린 나무는 키울 때 원가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소경목림 이런 거는 원가법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둘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일괄해서 평가할 경우도 있는데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뭐 해야 하세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 하세요. 그럼 일괄해서 평가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네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하고 그 밑에 있는 대지 사용권을 어떻게 평가한다면 일괄해서 평가한다면 뭐에 하세요? 거래 사례 비교법에 하세요. 그래서 아파트 이런 거라 그랬어요. 아파트는 건물 부분도 있고 밑에 대지 사용권도 있다 그랬죠. 요거는 용도상 불가분행한 게 있으니까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뭐 해야 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물건들도 있네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물건에는 뭐가 있었나요? 광어, 무수 이렇게 설명했네요. 그래서 광업재단이다 이런 거는 수익환원법이고요. 어장이다 역시 수익환원법이고요.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은 권리들입니다. 영업권,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앙권, 상표권 뭐 이런 권리들은 수익환원법에 의하는 겁니다. 자, 임대료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임대사례비교법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임대료는 우리가 적산법, 수익분석법, 임대사례비교법 세 가지 배웠거든요. 그 중에서 뭘 쓰세요? 임대사례비교법을 쓰는 겁니다. 토지는 어떻게 평가라 그랬죠? 공시지가기준법이다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 189쪽에 토지의 감정평가의 동그라미 1번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할 때는 뭘 적용하세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 주세요. 네, 넘어갑니다. 자,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감정평가업자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비교 표준지 선정과 시점 수정은 다음과 같다. 자, 비교 표준지는 어디에서 가져오는 게 제일 좋다 그랬어요?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주변 환경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 가져올 것 이해됐나요? 예. 그런데 인근 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다. 그럼 어디에서? 동일 수거권 안에 유사 지역에 있는 표준지 가져올 수 있다. 자, 두 번째 사정 보정 안 한다 그랬죠? 뭐는 한다고요? 시점 수정은 하네요. 자, 시점 수정할 때 A에 보면 국계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비교 표준지가 있는 시군구 같은 용도 지역에 지가 변동률을 적용할 것 이렇게. 자, 시점 수정이니까 토지니까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래요. 어디에 있는 거요? 비교 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에 같은 용도 지역에 뭐 지가 변동률을 적용할 것. 근데 같은 용도 지역에 지가 변동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B에서 써놨잖아요. 같은 용도 지역에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 지역의 지가 변동률, 이용 상황별 지가 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 지가 변동률을 적용할 것. 그러니까 시군구 같은 용도 지역의 지가 변동률 맞다는 게 없으면요 비슷한 지가 변동률이라도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말 이해됐죠? 그런데 지가 변동률 자체를 적용하는 게 곤란하면 어떻게 될까요? C에 보니까 지가 변동률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그때는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뭘 쓰세요? 생산자 물가 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세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돼요? 네, 넘어가면 돼요. 자, 간단한 거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2번 건물은 아까 어떻게 평가라 그랬죠? 원가법. 그럼 제대로 원가에서 감가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감가 수정할 때 니은번을 한번 보라는 거요.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한 어떤 거? 정액법, 정률법 또는 상한기금법 중에서 대상 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할 것. 이렇게. 이 경우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을 고려해서 관찰 감가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 수정할 수 있다. 자, 원칙은 그래서 뭐요? 내용 연수법에 따른 정액, 정률, 상한기금법을 쓰라는 겁니다. 다만 관찰 감가 등으로 해서 어때요? 그걸 조정하거나 이렇게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191쪽 갑니다.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평가라 그랬죠?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래서 직권법상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이렇게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한다면 뭘 적용하세요?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하세요. 네, 그럼 돼요. 자, 산림의 평가는요. 산림을 평가할 때는 산지하고 인목을 어떻게 평가라 그랬죠? 구분해서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이 경우 인목은 뭐 해야 돼? 거래 사례 비교법 해야 돼. 소경목님 아주 어린 나무가 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원가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2항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산지하고 인목을 일괄해서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뭘 적용하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 원칙이 구분평가예요? 일괄평가예요? 요게 원칙입니다.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고요?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하는 거예요. 자, 5번 과수원의 감정평가는요. 과자동산에서 여기 있었죠. 거래 사례 비교법.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이 나오는데요. 그 먼저 동그라미 3번 광업재단은 뭐에 의하라 그랬어요 아까? 수익 환원법에 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공장재단은요. 공장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계도 있고 토지도 있고 맞나요? 건물도 있고 공업소유권도 있고 쫙 있겠죠? 그럼 요런 것은 지금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기계는 기계대로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토지는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하고 건물은요. 원가법으로 하고 공업소유권은요. 수익환원법으로 하고 구해가지고 다 더하면 공장재단 가격 나오지 않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그 공장재단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감정평가업자가 공장재단을 평가할 때는요. 공장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다 뭐 합시다? 합산, 더해서 평가하면 됩니다. 다만 이 공장이 지금 가동이 중단된 게 아니고 지금 공장이 어때요? 계속 가동 중에 있어요. 그럼 수익이 생길 수 있나요? 그때는 뭐 해야 할 수 있다? 수익환원법. 다만 계속적 수익이 예상된다 그러면 이제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아까 광업재단은 뭐 해야 한다 그랬죠? 수익환원법에 합니다. 자, 7번에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 동그라미 1번 자동차는 뭐라는 거?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건설기계 원가법이라는 거. 3번 선박도 역시 뭔데? 원가법인데 선박은 거기 보면 선체, 기관, 의장 이런 말이 나오나요? 별로 구분하여 평가되 뭐에 의해서 평가하세요? 원가법을 적용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도 당연히 뭐고? 원가법입니다. 5번에 이런 물건들이 효용이 없다 그러면 해체 처분 가격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맨 밑에 동산입니다. 동산도 여기 있으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다만 효용이 없다 그러면 뭘로? 해체 처분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192쪽. 임대료는 뭐에 평가하세요? 임대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세요. 예, 그런 뜻입니다. 10번 무형자산의 감정평가입니다. 무형자산이다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광업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광업권도 권리니까 무형자산이죠. 그럼 광업권 어떻게 평가하면 돼요? 여기 광업재단을 아까 수익환원법에 평가했잖아요. 평가해가지고 거기서 뭘 빼면 돼요? 현존 시설가액을 빼면 광업권 권리가치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감정평가업자가 광업권을 평가할 때는 광업재단의 감정평가액에서 해당 광산의 현존 시선가액을 빼고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자, 동그라미 2번. 어업권도 무형자산이죠? 어업권 평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장 전체를 뭐에 의해서 평가해가지고 수익환원법에 평가해가지고 거기서 뭘 빼면 되는 거예요? 현존 시설가액을 빼면 됩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게 동그라미 2번 내용입니다. 자, 3번 동그라미 3번에 영업권, 특허권 이런 말 있죠? 다 뭐라고요? 무형자산입니다. 이런 건 다 뭐 해야 한다?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11번 뭐 유가증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상장주식, 상장채권 보시면 상장되어 있는 건 시장에서 뭐가 되고 있어요?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사례비교법 쓰면 되는 거예요. 상장되어 있는 건 뭘 쓰세요? 거래사례비교법. 근데 동그라미 이번에 비상장채권 이런 말 써놨나요? 상장이 안 돼 있는 건 비상장채권 이런 건 뭐 해야 한다? 수익환원법이고요. 동그라미 3번 감정평가업자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는 뭐 해야 한다? 수익환원법. 기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 돈 벌고자 하는 거니까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나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가치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읽어보시고 나머지 생략 넘어갑니다. 193쪽. 자, 그래서 요쪽은 어렵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한 문제 정도 맞출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 내용은 잘 정리하시고, 자,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가격 공시제도가 나옵니까? 가격 공시제도. 자, 가격 공시제도에는 크게 토지가격 공시제도와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토지가격 공시제도는 다시 뭐로 되어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뭐가 있다? 개별 공시지가가 있다. 주택가격은 다시 단독주택과 무슨 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자, 단독주택은 다시 뭐로 나눈다?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눈다. 자, 여기에서 개별이라는 말이 나오면 개별은 누가 공시하는 겁니까? 이거는 개별은 다 누가 하는 거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개별은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고, 나머지 표준인이 이렇게 표준인이 또는 공동인이 이런 말은 다 누가 하는 거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말고 나머지는 다 국장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토지 가격 비준표라고 하는 비교표를 써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고요. 여기도 표준주택이 나오면 뭘 써서 주택 가격 비준표라고 하는 비교표를 활용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해서 공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시기준일은 전부 다 언제냐 하면 공시기준일은 원칙이 1월 1일인데요. 공시일은 다 다릅니다. 공시일은 다 다른데 어디가 빨라요? 제일 빠른 거 표준이 나와야 개별이 나오죠? 그 중에서 제일 빠른 게 표준주택입니다. 얘는 1월 31일까지 공시입니다. 1월 31일까지고 여기 표준지는 2월 말까지 공시하는 겁니다. 그럼 1월 31일까지 공시하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시군구에서 개별주택 가격 산정해서 공시하겠죠? 언제까지?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럼 이거 왜 공시하는데요? 세금 부과하려고. 그럼 세금 부과하니까 공동주택도 세금 부과하려고 하는 거니까 날짜를 맞춰서 언제까지? 4월 30일까지 공시입니다. 개별 공시가는요. 얘가 1월이 아니라 2월 말이죠. 한 달 늦었죠. 그럼 여기는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 공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자, 전국에 있는 땅 중에서 뭘 선정해서 지역 분석을 해서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뭘 선정하시고 표준지를 선정한 다음에 표준지에 대해서 조사 평가를 하겠죠. 조사 평가했으면
그 다음에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언제까지? 2월 말까지. 이렇게 공시하면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뭐 할 수 있고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뭐 해줘야 된다? 통지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표준지가 되려면 아무 땅이나 표준지가 되는 건 아니겠죠. 표준지 선정 기준을 봐달라는 겁니다. 자, 193쪽입니다. 자, 표준지 공시가 의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에 뭘 말하는 거다? 1제곱미터당 가격, 단위 면적당 가격, 그것을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자,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인데요. 지가 공시는 매년 2월 말에 하고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지 선정하려면 기준이 나와 있죠. 아무 땅이나 표준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대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의 다른 토지는 다 네모난데 지 혼자 세모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요. 다른 토지는 다 한 100평 정도인데 지 혼자 10평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요. 그래서 면적이라든가 형상, 뭐 이용 상황 이런 게 어때요? 다른 토지하고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죠? 중용성입니다. 써놨죠? 예. 그 다음에 요 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땅도 주거지예요. 근데 그 상업지로 바뀐대요.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이용이면 안 된다는 거죠. 용도의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토지하고 명확하게 뭐 될 수 있어야 된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뭐라고 썼다? 확정성. 거기에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표준지를 선정했으면 이제 표준지에 대해서 조사평가를 해야죠. 평가할 때 기준을 역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평가사가 이 표준지에 대해서 조사평가할 때는요. 적정가격 기준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적정가격으로 기준해서 평가했으니까 아까 뭐가 없다 그랬어요? 사정, 보정 이런 거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맨 밑에 적정가격 기준 평가입니다. 그 적정가격이 뭔데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가 이루어질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뒤로 넘겨서 자, 실제 용도 기준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지가 있으면 이 표준지에 공부상 지목 이런 데 따라 평가하는 게 아니고 뭐에 따라서 실제 어떻게 이용되고 있나 하는 거에 따라서 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라고 써놨죠? 표준지의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공시 기준일 현재의 실제 지목 및 이용 상황을 기준해서 평가하되 일시적 이용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시적 이용은 실제 용도로 안 본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건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 용도 기준 평가인데 언제 날짜를 기준하고요? 저기 있는 공시 기준일입니다. 요 날짜 기준에서 실제 용도 기준에서 평가하라.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나지 상정 평가입니다.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할 때는 토지에 건물이 있더라도 없다는 조건을 달아서 나지 상정해서 평가하는 거다. 자, 그래서 사법상 제한 이런 게 있더라도 없다고 치고 평가하는 거다. 자, 그래서 나지 상정 평가는 당해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를 제한한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정착물이나 이런 지상권 이런 게 없다고 보고 즉 나지 상태의 토지로 평가하는 거다. 자, 그래서 나지 상정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공시하는 내용에 뭐에 관한 내용 없다? 건물에 관한 내용 없다. 왜? 나지 상정이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자, 공법상 제한은 뭐하라고 돼 있어요? 나지라 하더라도 공법상 제한은 받죠? 요건 공법상 규제는 그대로 받는 상태대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린벨트 땅이다. 그러면 그린벨트라는 걸 어때요? 전제로 해서 평가해야지. 해제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법상 규제는 그대로 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개발이익입니다. 자,
자, 이 지역이 개발되어서 지금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개발이익을 반영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뭐 하라고 돼 있어요? 반영하라고 돼 있죠? 다만 그 개발이익이 공시기준이 현재 현실화 또는 구체화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데는 반영하지 않는. 그러니까 현실화되고 구체화된 뭐는 반영하라고요? 개발이익은 반영하는 것이고 현실화되고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은 반영하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단지 평가다.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공시 내용입니다. 자, 공시하는 내용에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지번이 나와야 되겠죠? 어디 있는 땅인지는 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평가사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공시한다 그랬죠? 그 단위 면적이 평 쓰면 안 돼요. 제곱미터당 가격을 뭐 해야 된다? 공시해야죠. 그러니까 지번하고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은 기본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표준지 공시가에다가 뭐 한다 그랬어요? 요 개별 토지하고 비교해서 개별 공시가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개별 토지하고 비교를 하려면 이게 개별 공시가 구할 때 기준이 요 놈이니까 개별 토지하고 비교하려면 상세하게 어때요? 하나씩 면적은 얼마인지, 이용 상황은 어떤지, 형상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씩 알려줘야 되나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도록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 이제 상세하게 뭐도 알려준다고 돼 있어요. 요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표준지에 뭐도 알려준다고요? 면적하고 뭐하고 형상 그런 말 보입니까? 면적이라든가 표준 자체의 면적이라든가 형상 이런 것도 알려주고 표준지하고 주변 토지에 뭐도 알려주고 이용,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표준지의 지목이라든가 지리적 위치라든가 지세라든가 또 도로 및 교통 상황이라든가 몇 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죠. 국계법상 용도 제한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쭉 나오나요?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나중에 뭐 할 수 있으니까 개별 토지하고 비교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다만 뭐는 없다는 걸 알아달라고요? 건물에 관한 내용은 없다. 거기에서 책에 있으니까 생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시에 쓰면 이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누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의가 있는 자 훌륭합니다. 누가 이의가 있어요?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가 있어요? 자, 맨 밑에 셋째 줄에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그리고 누구예요? 법률상 이해관계인 이렇게. 사실상 이해관계는 안 돼요. 법률상 이해관계인 이렇게. 자,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95쪽 매니에 니 한번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되었다. 그럼 만료일부터 또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뭐 해야 된다? 통지해줘야 된다.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 인정되면 당의 표준지 공시가를 조정해서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6번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 봐둡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뭘 알려주는 거요?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뭐죠? 지표입니다. 지표는 구속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지표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업무와 관련해서 치가 산정할 때 뭐가 된다고요? 기준이 된다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무슨 업무 그랬을 때 토지를 만다, 수용한다. 그럼 보상해줘야 되나요? 예, 국공유지 매각한다. 또는 환지 처분한다. 채비지 매각한다. 이런 각종 뭐가 나와요? 매각이라든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요런 거는 다 가격과 관련돼 있잖아요. 가격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럼 가격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 공시가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별은 어디서 시군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잖아요. 없는 사람들이 이게 토지가격 기준표라고 하는 간이지가 산정표 활용해가지고 구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어때요? 보상이라든지 매입이나 매각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언제 써먹는 거고 세금을 부과하고 부담금 부과하고 국공유지 빌려주면 사용료 받고 즉 대부료 요런 거 받을 때 써먹는 게 개별 공시가고 보상, 매입, 매각, 환지 처분 이런 말 나오면 다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표준지 공시가 써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 두시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평가사에 가서 내 땅 얼마 이래 물어보면 평가사는 어떻게 알려준다고요? 그 지역에 있는 표준지 공시가에다가 비교해서 알려준다 그랬죠? 그래서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할 때 뭐가 된다? 기준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개별 공시가는 의의는 누가 하는 거라고 저거는? 시, 군, 구 공무원들이 표준지 공시가 기준해 가지고 이제 개별지가를 산정하는 거죠. 산정해서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 토지에 뭘 말한다?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하는 거다. 자, 개별 공시가 산정하려면 토지가격 비준표를 활용해야 됩니다. 토지가격 비준표는 개별 공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토지 특성 항목별로 가격 배율을 산출한 표가 되겠습니다. 몇 배를 곱해줘야 된다 하는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형지세다 그러면요. 표준지 공시가가 제곱미터당 1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요 토지하고 요 토지하고 어때요? 개별 토지하고 지형지세가 달라질 수 있나요? 그럼 지형지세가 다른데 예를 들어 지형과 지세 이런 거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준지는 평지예요. 개별 토지는 어때요? 저지예요. 그럼 여기 1보다 높은 숫자를 곱해줘야 돼요? 낮은 숫자를 곱해줘야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표준지는 평지고 개별 토지는 저지예요. 그럼 개별 토지가 표준지보다 못하죠? 못하면요. 1보다 낮은 숫자인 0.9를 곱하라든지 0.8을 곱하라든지 이런 게 배율로 다 나와 있다고요. 그렇게 나와 있는 표가 뭐라고요? 토지가격 비준표. 몇 배를 곱해야 되는지 가격배를 다 산정해 놨다고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격배를 다 산정해 놓은 표가 토지가격 비준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해서 관계행정기관에 뭐 한다 이거? 제공한다 토지가격 비준표. 그러면 시군 공무원들은요. 그거 갖다 놓고 곱하기만 탁탁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개별 공시가가 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의 토지 특성을 다중획이 분석해서 추출된 토지 특성별 배율을 행렬표로 재구성한 거다. 그 말은 여기 0.9를 곱할지 0.8을 곱할지 이런 걸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표가 있는데 그 몇 배를 곱하라는 거를 다중획이 분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추출해서 몇 배를 곱할지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한 분에게 물어볼게요. 다중획이 분석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물어본 내가 잘못이요. 여러분은 안 배웠다고 자신있게 말하지만 강사인 저는 3, 4월 달에는 자세하게 강의해 줬고요. 5, 6월 달에는 대강 강의해 줬고요. 까지 다 기억해요. 회기, 다중회기 분석 뭐 할 때 쓰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다중회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장용 부동산에 뭐 하면서 부지 선정을 하면서 몇 쪽에서 배운 내용이냐 하면 64쪽 맨 밑에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에는 비율법, 유추법, 중력 모형, 회기 모형이 있다 그러면서 그 회기 모형과 관련해서 다중 회기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다중 회기 분석 3, 4월 달에 자세하게 강의했으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다중 회기 분석 이야기하면서 제가 예로 요렇게 들었어요. 여기 종속 변수가 있고 여기 무슨 변수가 있다? 독립 변수가 있다. 독립 변수와 관련해서 가능 매상고가 알고 싶다. 그러면 대상 롯데리아 매장의 매상고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알고 싶어요. 대상 매장의 매상고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이미 비슷한 롯데리아 매장이 많이 있다 그랬죠? 쫙 있으면 A 매장의 유동인구 독립변수 중에 상계를 가져왔다. 유동인구가 10만 명인데 그 10만 명인데 A 매장의 매상고는 보니까 1억이다. 그러면 점을 하나 콕 찍어라 이렇게. B 매장의 유동인구가 11만 명이더라. 그럼 여기 11만 명 써놓고 얼만데 여기도 1억이더라. 그럼 점을 콕 찍어라 이렇게. C 매장은 보니까 유동인구가 10만 명인데 여기는 1억 1천만 원이더라. 그럼 여기 1억 올라가서 또 점 하나 콕 찍어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때요? 점을 콕콕콕콕 계속 찍으면 뭐가 나오겠죠? 점들을 쭉 찍어보니까 편차는 있긴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매상고가 어떻게 되더라? 올라가더라. 그럼 가장 가운데를 최소자성법에 따라 그어라 이렇게. 이렇게 그었어요. 그러면 대상점포의 가능 매상고는 어떻게 하는데요? 그야 대상점포 유동인구 얼마인지 알아보면 되지.
얼마인지 알아봤더니 12만 명이더라. 그럼 12만 명이면 여기 12만 명에서 쫙 올라가 보면 딱 만난 점이 생겼나요? 여기가 대상점포에 뭐가 되는 거다? 가능 매상고다. 자, 이렇게 독립변수가 한 개일 때를 단순회귀 분석 또는 선형회귀 분석이라고 그러고 여러 개의 독립변수를 쓰면 그걸 뭐라고 쓴다?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쓴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줬어요. 제가 종속변수의 매상고 대신에 합계론 점수를 넣어라. 그럼 합계론 점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이 있나요? 뭐가 독립변수예요? 어떤 학원을 만나느냐? 어떤 강사를 만나느냐? 어떤 교재를 택하느냐? 공부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들어둬요. 이야기했어요, 한 번은. 자, 그래서 그 중에 자, 우리는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공부 시간 이런 걸 한번 써보라고 여기다가. 그럼 저기서 실장님, 부장님이 상담할 때 나 여기 학원 다니면 합격해요 이러면 저희 학원 있지 않습니까? 학원에서 저기 자습실이 있는데요. 이제 매달마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체크를 해서 하루 1시간 공부하고 가는 사람, 하루 2시간 공부하고 가는 사람, 3시간 공부하고 간 사람의 실제 시험 점수를 어때요? 점으로 찍어보면 그동안 데이터들이 막 나오겠죠? 또 어떻게 되겠어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요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 요렇게 내려간다 그러면요. 상담할 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1시간 이상 절대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 요렇게 올라간다면요. 공부 시간 늘어날 때마다 이제 편차는 있긴 하지만 그만큼 점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강의 들으시고 몇 시간 동안은 반드시 어때요? 남아서 공부를 하세요. 그러시면 틀림없이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점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요런 것들 어때요? 하는데 그럼 여기 요 기울기가 있죠? 기울기가 뭐요? 그게 민감도라고. 민감도. 우리 민감도 분석 배웠나요? 투자론에서? 예, 민감도 분석할 때 이 다중회귀 분석 이런 것도 활용해서. 그러니까 민감도라고요. 경사가 가파르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공부 시간이 1시간만 늘어나니까 점수가 왕창 올라간다. 이게 민감도가 큰 거예요. 근데 경사가 완만하다 이거는요. 별 큰 영향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하고 나면 이제 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강사의 민감도는 별 중요하지 않아. 점수에 큰 영향을 안 준다고 말하고 뭐가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공부 시간 이게 중요한 거야 이러면서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고 떨어졌다. 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강사의 민감도가 제일 커가지고 어때요? 강사를 잘 만나야 돼요. 이래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반드시 붙으세요. 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 도대체 몇 배나 이게 곱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도 어때요? 여러 토지들을 많이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평지인 토지하고 저지인 토지, 움푹 들어간 토지하고 얼마에 거래야 된다 이런 걸 다 비교를 해보면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몇 배쯤 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고자 하는 게 거기 나오는 뭐다? 토지 특성을 뭐로 추출한다? 다중 회귀 분석으로 추출한 토지 특성 배율을 행렬표로 재구성해 작성한다. 자, 그래서 그런 말 한번 읽어보고요. 자, 개별 공시가는 뭐 할 때 쓰는 거다? 세금, 부담금 이런 거 산정할 때 기초다. 이의신청은 원리가 똑같다. 30일 이렇게. 이때는 누구한테 해야 된다? 시군구청장에게 해야 된다.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읽어보시고. 자, 196쪽. 그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별 공시가 지금 배운 내용 요약해서 표로 정리해놨으니까 읽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자, 맨 밑에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나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 단독주택 맨 밑에 공시사항에 표준주택 가격 공시 봅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무선주택 중에서 단독주택 중에 선정한 뭐에 대해서 표준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기준제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국장이 할 때는 당연히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겠죠? 중앙부동산평가에 심의 거쳐서 뭐 한다? 공시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요 표준주택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 공동주택은요 전수조사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맡겨서 전체 수를 다 조사하기 때문에 표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주택은 어떤 것 중에서?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하는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표준주택 가격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된다. 틀려요? 표준주택 가격 구하는 딱 한 가지예요. 요걸 기준해서 개별주택 가격 구할 때 뭐로 삼으려고?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셨죠? 세금은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 이와 관련되어 있는 거 세금은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거기 197쪽에 동그라미 2번 공시사항도 알아둡니다. 이 표준주택은 주택이니까 이거는요 토지하고 건물을 어떻게 공시하는 거다? 일체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일체. 그러니까 뭐도 있어요? 건물에 관한 내용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표준지는 표준지의 지번이라든가 단위면적당 가격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여기도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지번하고 표준주택 가격이 나와야 되겠죠? 표준주택의 대지면적이라든가 형상 이런 것도 있나요? 거기도? 대지면적이나 형상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 다음에 저 표준지에는 없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 건물의 용도라든가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 이런 말 나와 있나요? 그거는 표준지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거기에는 공시되어 있다. 왜? 건물하고 일체로 공시하는 제도니까. 자, 그걸 하나 알아두시고 3번 이의신청 공시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자, 요게 나오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주택가격 비준표 활용해서 개별주택 산정해서 공시한다 그랬죠? 개별주택과 관련해서 거기 의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 평가인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기준 현재 관할구역안에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하고 이를 행정기관에 뭐 한다? 제공한다. 자, 그래서 그 개별주택 가격 공시와 관련해서 공시사항에는 뭐가 들어있다? 지번하고 요건 세금 부과할 때 써먹으니까 지번하고 가격 이렇게만 나오면 되겠네요. 개별주택 가격. 간단하죠? 공시사항이. 넘어갑니다. 자, 198쪽 메뉴에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 안 하는 경우도 있네요. 어떤 경우겠어요? 요 주택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됐대요. 그럼 표준주택 가격이 나와 있겠죠? 그걸 뭐로 보면 돼요? 개별주택 가격으로 보면 되죠? 또 이건 세금 부과할 때 써먹는 거니까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면 안 구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메뉴의 첫 번째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은 당의 표준주택 가격을 뭐로 보면 되는 거고 개별주택 가격으로 보면 되는 거고 국세,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의신청 공시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자, 공동주택은 누가 공시하는 거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 가격으로 공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중앙부동산 평가인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그럼 적정 가격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랬을 때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할 때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 가격이나 임대료 또 당의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종합적으로 참정한다. 그러니까 요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을 구할 때는 이웃에 있는 유사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도 알아보고 임대료 얼마인지도 알아보고 요 공동주택을 지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런 비용 추정액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뭘 구하라고요? 적정 가격을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뭐가 설정되어 있다? 전세권 이런 게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있다고 치고 없다고 치고 없다고 치고 적정 가격 구하는 거다. 그래서 세 번째 동그라미에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할 때는 공동주택의 전세권, 그 밖에 공동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의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 산정한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에 맡겨 전수조사하니까 여기는 표준주택 이런 거 없다 그랬죠. 예, 조심해서 보시라 그랬고요. 자, 나머지 999쪽에 이의신청은 원리가 똑같으니까 읽어보시고 양가로 3번 개별주택하고 공동주택 가격 효력입니다. 요 효력은 뭐 할 때 뭐죠 이거? 세금 부과할 때 기준이라 그랬죠. 그리고 주택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그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가격 산정할 때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그 밑에 박스 내용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뭐 했다? 요약해서 다시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공실이 언제인지 이런 거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배웠으니까 이제 읽어보면 됩니다. 예.
끝났네. 예,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우리는 끝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한 권 정도만 내꺼타 시키면요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한 이틀 정도 전체적으로 걸쳐서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강의 들으시고 하자고요. 그래서 딴 방법 없습니다. 공부의 왕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부에서는 양을 채우는 게 중요하니까 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것 이용하시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